얼마 전에 그 강의도 하나 찍으셨죠? 네. 유료 강의죠? 네. 근데 여기서 좀 풀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무나 할 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과거에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과거에는 셰프로 호텔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국내에서는 뭐 조선호텔 외식 사업부도 있었고, 이제 호주에서 요리대학을 다니면서 호주에 있는 호텔이랑 그쪽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이제 일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프랜차이즈 메뉴 개발 팀장, 메뉴 기획 팀장들도 좀 하고, 큰 대기업에 있는 외식 사업부에서 메뉴 만드는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외식업에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무작정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체계화가 안 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식당들이 많은데, 스스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체크리스트가 저희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걸 들고 가서 체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12시간, 14시간, 막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걸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드리고 체크하셔라고 하셔도 못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냥 제가 빼버린다던가, 이거 내일부터 팔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파세요 라고 정리를 해서 넘겨드려야지,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주면 하실 수 있는 분들보다 못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당장 하고 있는 하우츠 도쿄 같은 경우는 바지락 볶음이랑 그 다음에 볶음밥, 그리고 다른 볶음 요리 중에 소스들이 베이스들이 비슷해요. 근데 그 소스들을 다 따로따로 만드는 케이스예요. 뭐 얘는 후추를 조금 더 넣는다거나, 얘는 굴 소스를 한 스푼 더 넣는다거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얘네 소스들이 연동이 안 돼서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로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이 소스를 푸다가 저 소스를 푸다가 하다 보니까 맛도 좀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재료들을, 소스들은 결합을 하되 볶는 재료들을 좀 차별해둬서 시켜 먹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메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같은 메뉴, 이제 이런 식으로 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끝난 그 종로의 유명한 불고기집 한일장 같은 경우도 불고기 소스를 양파들을 다 갈고 그다음에 뭐 생강도 넣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실무적인 얘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간소화해서 그 소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냈어요. 그렇게 되면 일이 분명히 줄어드는 게 돈으로 당장 환산이 되진 않지만, 그게 내가 조금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새로운 메뉴를 출시할 수 있고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케이스고, 그리고 그 소스들을 통해서 다른 메뉴들을 또 뽑아내게 되면 그게 또 추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들 다 거쳤으니까 네. 이게 탁 나오는 거지. 사실 외식업이 분야마다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뭐 한식도 여러 가지 분류들이 또 되게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그러면 컨트롤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하는 주로의 업무는 원래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업장에 가서 걔를 조금 변화시키거나 차별화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왜냐면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분명히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냉면을 40년 하신 분처럼 냉면을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냉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다른 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몇 가지 좀 팁을 좀 주시면 셀프로라도 한번 내가 동선이 좀 너무 과하고 있나? 네. 아니면 내가 너무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팔고 있는 메뉴의 개수 중에 한 가지 메뉴에만 필요한 식재료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인데 짜장면이 팔고 짬뽕이 팔고 탕수육이 파는데, 탕수육에만 들어가는 식재료가 있고 짜장면에만 들어가는 식재료가 있고 짬뽕에만 들어가는 식재료가 있다면, 짜장면이 안 팔리면 이 식재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짬뽕도 마찬가지고 탕수육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재료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어내면 로스가 줄어들고 재료가 신선하게 계속 돌겠죠. 근데 재료가 너무 많은 매장들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되면 식재료가 처지고, 얘가 처지다 보면
보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근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또 신메뉴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새로운 재료를 또 마입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저는 신메뉴를 만들든 어떤 메뉴들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 한두 개만 넣어갖고 새로운 메뉴를 만드는 걸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재료는 가급적이면 보관이 오래되는 드라이푸드 같은 거 아니면 냉동 이런 것들로 해서 기존 거랑 결합해서 만들어야 안 팔려도 어쩔 수 없고 하지만 손해보는 건 없는. 대부분의 외식업자분들이 우리 매장도 좀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는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컨설팅을 들어가면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차별화된 매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한데 이 메뉴만의 어떤 차별함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차별화라는 건 저는 이제 전체적인 차별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제가 알기로 670만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670만 중에 외식업이 70만이라는 거는 솔직히 어떤 걸 봐도 아무 데서나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한 15년 전 이때만 해도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다 아웃백으로 몰려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스테이크라고 그냥 배달의 민족 검색하면 그 정도 퀄리티 있게 그냥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음식을 잘 만들고 차별화를 해놔도 모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메뉴가 됐건 뭐 서비스가 됐건 인테리어가 됐건 어떤 식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차별화를 찾아드리는 건 안 되는 걸 억지로 넣어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고유의 성향이 있고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거더라도 그게 그 매장에 녹여들면 그게 차별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권 대표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수제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만났었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손님이 나가면 일하던 걸 내려놓고 뛰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안녕히 가세요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나한테 그러는구나 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수제 맥주가 맛있는 집보다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문 열어주는 맥주집으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것만 해도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기본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걸 시켜도 못 해요. 못하죠. 근데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장점이든 사장님들이든 일하시는 분들이든 장점이 있을 거예요. 메뉴로 어떤 차별화가 있다라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일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불고기 하나를 가지고 36년 동안 종로 한복판에서 운영을 하시던 집이었어요. 근데 주방장님도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36년 그냥 고스란히 되신 분인데 그분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우셨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고기, 똑같은 소스를 써서 일반 불고기에다가 참나무 훈연을 먹여서 훈연 불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식집이다 보니까 되게 고급 재료가 많거든요. 뭐 백무기 버섯이라든지 네. 좀 특이한 재료들을 튀겨서 불고기 위에 이렇게 쌓아줘서 튀김 불고기라든지 이렇게 똑같은 재료로 불고기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고기가 원래 전통인데 불고기의 카테고리가 좀 넓어져서 그 불고기들은 다른 데서 안 파는 불고기 장인집 이런 컨셉으로 좀 만든 경우들이 있고 다른 부분들도 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일장 갔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가지튀김도 그렇고 네. 또 가지튀김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랑 또 컨설팅이 들어가고 나서 네. 나왔을 때랑 또 달라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우리 네. 세미나도 참석자분들 다 네. 같이 먹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스스로 인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물론 대표님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 B2K 브랜딩에 의뢰를 해서 다 같이 가서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네. 또 지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걸 조금 더 스스로 네.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꾸 제가 셀프를 여쭤봐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부터 메뉴를 만들 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삼겹살집을 운영을 하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같은 삼겹살집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른 데를 다녀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파는데 이자카야를 가면 이자카야의 담음새를 삼겹살로 담으면 어떨까? 왜냐면 차별화라는 건 솔직히 삼겹살집이 지천에 깔렸는데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쵸. 다 똑같은 걸 취급하고 다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진짜 큰 인사이트네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분야에 가서 그 집의 뭘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의 장점을 딱 보고 그 집의 장점이 우리 가게에 접목할 수 있을까? 접목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목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소고기 집인데 양식집에 가서 네. 약간 그 담음새를 본다든지 네. 뭐 서비스를 본다든지 네. 약간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메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죠. 벤치마킹이라고 하면은 거의 다 동종업계에 네. 비슷한 업종을 많이들 탐방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업종에 다른 분야의
요리를 하는 곳을 가가지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인사이트를 얻는 부분이 있다. 네네. 그리고 저는 동종 업계만으로도 한정되지는 않고요. 제가 예전에 이자카야 프랜차이즈였는데 거기서 메뉴를 낼 때 메뉴를 내고 싶었는데 다 이자카야 메뉴가 나올 건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다가 야구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야구장에서 막 응원을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불행히도 한화 이글스 팬이기는 한데 그때 이제 한화 이글스 열광하는 걸 보고 치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을 야구를 향한 이글이글탕이라는 걸 출시를 했었어요. 아, 이글이글탕. 네, 이게 그냥 메뉴는 그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접목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이밍이 진짜 끝내주네요. 네. 그래서 굳이 메뉴가 아니더라도 외식업에 있으니까 그냥 외식업에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분야의 사람 많은 데를 가서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메뉴에 결합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최근에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저희 세미나의 주된 어떤 타이틀이기도 한데 네네. 그건 매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2개 하고 싶고 2개 하고 싶은데 3개 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얼마 전에 그 강의도 하나 찍으셨죠. 네. 유료 강의죠. 네. 근데 여기서 좀 풀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매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복수의 매장으로 하기 위해선 되게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매장이 이게 장점이고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고객이 느끼는 메리트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전에 추어탕 집에를 갔었는데 추어탕을 직접 끓이세요. 그다음에 그 추어를 갈아서 뭐 16년 동안 그렇게 고집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아드님이 하시는 데서 이제 같이 해서 그걸로 이제 끓여서 데워주는 개념인데 16년 동안 하시고 추어탕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셨는데 제가 먹었을 때 객관적으로는 그냥 추어탕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많죠. 뭐 숙성 삼겹살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수입산 삼겹살이랑 별 차이 없고 일단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고객이 느끼는 장점이랑 똑같은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일이 어쨌든 프랜차이즈라는 건 예비 가맹점주가 왔을 때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왜냐면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내가 경험이 없고 못하니까 잘 되어 있는 데에서 나를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정말 장사가 잘 돼서 가면 막 면 뽑고 있고 육수 만든다고 뭐 이렇게 갈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매출이 아무리 나와도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네. 시기가 지났긴 하지만 예전에 봉구수밥버거 같은 경우는 교육기간이 2시간이었어요. 완제품 줘서 기계에 넣고 찍고 포장해서 파는 거. 그게 다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매장이 1000개가 넘었거든요. 네네네. 창업비도 저렴하고 내가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학가에 넣으면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홍보가 얹어서 펼쳐진 건데 대부분의 동네 맛집이나 아니면 되게 오래된 노포 같은 데들이 프랜차이즈가 어려운 건 전통의 방식을 바꾸시려고 안 하시죠. 코로나잖아요. 벌써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창업을 하느냐 아니면 코로나는 아직은 좀 창업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뤄야 된다. 지금 오늘이 2월 말쯤인데 네.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주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주식이랑 예, 주식 하시는 존리 뭐 이런 분들이나 뭐 강방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항상 네. 하시는 말씀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쌀 때 사서 길게 가지고 있어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길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없는 돈 끌어다가 낮을 때 몰아박으니까 이게 계속 안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빼고 장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금이 있고 내가 기다릴 여유가 있고 내가 지금 잘 다듬어서 기회를 잡아서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창업의 적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이 없는데 대출을 끌어다가 지금 코로나니까 한번 해볼까? 그럼 버틸 여력이 없는 거죠. 이 시기를 어찌됐건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신과 자금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싸게 사서 네. 조금 비싸질 때 파는 게 이제 주식의 어떤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네.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혹시 뭐가 싼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임대료랑 권리금이나 이런 게 싸고요. 임대료랑 권리금. 네. 그리고 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도 오고 이제 정부의 컨트롤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유럽에서도 이제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잠깐 거리두기 풀었을 때 홀이나 술집이나 매출이 확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마 올해 계속 이렇게 옥죄일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보상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동안 이제 배달로 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풀리면서 밖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집이 새로운 집이네, 장점이 됐네, 그러면 일단 평범할 때보다는 시장 매출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준비를 하고 그 시기가 왔을 때 분명히 올라탈 여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자리를 내가 선점할 수 있는 일단 기회가 있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딜을 해서 임대료를 조금 더 싸게 받거나 네. 또 권리금을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절반씩 깎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과 조금 비슷한 원칙을 대입할 수 있겠네요. 네네.